안녕하세요. 동양 철학으로 삶을 풀어내는 철학자, 철학박사 최인호입니다. 흔히 동양 고전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학문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면 우리 삶의 고민을 이만큼 깊고도 실제적으로 풀어준 학문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제 책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을 바탕으로 흔들릴 때 나를 붙잡는 고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요. 정말 간절하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를 붙잡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 왠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개념어들, 형이상학적인 말, 지금 내 삶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동양 고전을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전은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감정, 관계, 일, 삶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가장 먼저 제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제가 바로 서게 되자 신기하게도 일과 관계도 함께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삶의 첫 단추는 나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구나. 동양 고전의 말로 하면 본립도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 내 안에 본을 바로 세웠더니 길이 절로 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때 이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 사실을 제 삶으로 직접 겪고 나니까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동양 철학의 텍스트를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 일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흐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서, 그러니까 논어, 중용, 대학, 맹자는 각각 다른 책처럼 보이지만요. 이 책들은 결국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내가 나답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서의 핵심을 바탕으로 첫 번째, 나를 알고, 두 번째, 그 나를 잘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타인과 관계는 맺는 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제대로 알기인데요. 나를 내가 잘 알면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죠. 언제 그럴까요? 돈이 없을 때, 특별한 성과가 없을 때,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린 너무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더 성공해서 언젠가는 꼭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도 그랬었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저 자신을 참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악물었죠. 그래,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래서 꼭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 마음 한쪽이 계속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이루면 그땐 잠깐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불안해졌습니다.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용의 첫 문장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천명지휘성입니다. 이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는 말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자세히 풀어보면요. 먼저 천명지휘성을 간단하게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인데요. 참 어렵죠? 근데 어려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싱겁게 느껴집니다. 하늘이 명했다. 그것이 성이다. 이 말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죠. 그런데 이 문장을 깊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이미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낼 힘을 가지고 있다.
천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고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제가 책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증명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주로부터 인증받은 존재입니다. 제가 써놓고 이 문장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강연장에서 참 많은 이들이 치유받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인정해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성과가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렇죠?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비로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용은 시작부터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다. 그러니 너의 존엄은 바깥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네 안에 있다. 저는 이 사실을 체득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누군가 저를 무시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쉽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존엄은 누군가 아무리 훼손하려 해도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단단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천명지휘성이 나의 존엄성을 말해주는 것이구나. 그래,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라고? 근데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네, 이렇게 되는데요. 저도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든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 발버둥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발버둥을 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헤아려 보니 그것이 천명지휘성이더라고요. 내 안에 이미 나를 살리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바둥바둥 살아왔던 것이구나.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성이었던 것이죠. 자, 성리학에서는 성은 곧 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본성 안에는 이미 하늘의 이치, 이 삶의 이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삶을 살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이 성이라는 글자를 타자해 보면 살고자 하는 마음, 나를 살리는 마음인데요.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생명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가요? 내가 그토록 삶에 힘들 때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내가 뭔가 일이 좀 안 풀려서 끙끙 앓잖아요. 바로 그 이유, 자꾸 더 잘 살고 싶어서 매일 고민하는 이유. 네, 왜 그렇다고요? 네, 내가 날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나를 살리는 마음 안에는 너도 살리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나만 살리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살리려는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다정함은 나중에 훈련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맹자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이죠.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누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천명의 명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치가 깃든 생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영원한 이치가 깃든 생명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 안에서 이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만 널 사랑해, 이것도 아니죠. 저는 제 딸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끝없이 길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입니다. 자, 내게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랫말도 있잖아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정말 짜장면이 싫어서가 아니죠. 자식이 먹는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내 배고픔보다 너를 살리는 마음이 먼저인 것이죠. 이것이 천명지휘성, 우리 존재의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어떠세요? 이젠 나를 좀 믿고 살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나를 살리려고 애를 쓸 것이고 타인도 배려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게 이미 능력을 갖추었으니까요. 그래서 맹자는 이것을 유적이 지위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있으니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살리는 마음이 있고 너도 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삶의 이치죠. 그러니 나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을 소통의 방해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온전히 믿기 어려운 이유는 하며 망설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는 불안, 분노, 또 관계 때문에 오는 서운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시 흔들리죠. 그래서 존재의 속성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특히 화나 슬픔 같은 이런 불쾌한 감정이 느껴지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난 아직도 부족한가? 그래서 감정을 소통의 방해물로 생각하기도 하죠. 감정을 배제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동양고전은 감정을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럴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내 몸에서 감정이 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학십도의 성발위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이 발하여 감정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성은 앞서 말한 천명지휘성의 성으로 나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자, 그 성이 발현해서 지금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은 괜히 드러난 것이 아니죠. 분명히 품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소중한 나를 잘 살리고 싶은 마음이 곧 욕망인데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이 본성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감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욕망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내 몸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하는 욕망이 지금 실현되었어. 아니면 실현되지 않았어. 이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본성이 움직이면서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 때 종종 사용하는 사례인데요. 자, 제가 지금 몹시 목이 마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욕망이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어 마십니다. 기분이 좋죠. 왜요? 내 욕망이 실현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자, 물이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로 가려는 순간 과장님이 길을 탁 막고 일을 시키시네요. 말씀이 길어지세요. 자,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나요? 과장님이 길을 막아서요. 그런데 여기서 성발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화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내 욕망의 신호잖아요. 자,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원했죠? 네, 물을 마시길 원했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내 물 마시는 것이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말씀이 끝나고 자, 물을 마셨어요. 다행히 내가 내 욕망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잠깐 올라왔던 화는 금세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화가 나요. 과장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앞길을 막지? 자, 이런 식으로 감정의 원인을 상대에게만 돌리게 됩니다. 만약 과장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어떻게든 내가 물을 마셨다면 덜 화가 났을 텐데 지금 물도 못 마신 상태에서 과장님이 급하니까 빨리 지시한 일을 하라고 하시면 자, 화를 내가 참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참지만 사실 더 화가 증폭되죠. 왜요?
여전히 물 못 마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화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설을 보면요,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공자는 능호, 능오라며 능히 기쁘고 능히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아해라, 미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어떤 감정이든 다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그런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불안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신호입니다. 자, 분노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신호예요. 서운함은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감정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올라왔니? 네. 자, 감정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요, 더 이상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나는 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자, 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은 이유는요, 나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 쉽게 타인의 삶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서로의 근황을 쉽게 살피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자칫하면 남의 인생만 구경하느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사실 SNS 올라오는 삶은 대부분 편집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집된 삶을 보고 있으면 남들은 나와 달리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쉽게 좌절하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의 지도에는 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은 나의 지도에 있습니다. 중용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성지위도, 성을 따른 것이 도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성은 나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삶의 이치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가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솔성지위도는 이런 뜻이죠. 내 안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한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길이다. 내가 갈 길은 솔성밖에 없습니다. 내 성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바람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생명력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도, 곧 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게 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사나요? 요즘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거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인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사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을 한쪽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지금 당장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내 욕망이죠.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 내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 욕망입니다. 자, 동양 철학의 언어로 말하면요. 욕망에는 기욕도 있고 리욕도 있습니다. 기욕은 지금 내 몸과 상황에서 올라오는 구체적인 욕망이고요. 우리가 욕구라고 하죠. 그리고 리욕은 내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내 삶을 더 온전하게 하려는 깊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챙기는 욕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솔성은 기욕을 무조건 억누르고 리욕만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욕망을 잘 살펴보고 그중 어떤 욕망을 따를 때 내가 더 크게 살아나는지를 판단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성은 방종이 아닙니다. 솔성은 나의 욕망들 가운데 나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끄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솔성은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저는 기업에 자주 출강을 나가는데요. 기업 교육은 아시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듣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강제로 강의실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철학 강의는요. 얼마나 듣기가 힘들겠어요. 막 한자가 나오고 공자왈, 맹자왈 하겠거니 하고 이제 강의 시작 전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을 이제 하나하나 열려고 온 에너지를 쏘는데요. 한 번은 이 술성지휘도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은 술성지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단박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닌데요. 표정부터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아니신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솔직히 교육 듣기 싫었는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나가서 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제가 강의 참석했다고 인증해 드릴 테니까요. 나가서 하고 싶은 것 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물었더니 이 강의를 잘 들어야 인사고과에 잘 반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럼 지금 본인이 원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네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맞죠? 지금 술성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선뜻 동의 못 하시고 어리둥절 하시다가 나중에 막 웃으셨어요. 그리고 강의실에 있던 분들도 다 같이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식, 사유입니다. 사실 술성지휘도는 천명지휘성을 내가 억지로 실천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나답게 살아야 돼. 내 길을 찾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애써야 겨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술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의 바람을 따라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술성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수동적으로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데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중용의 술성지휘도 다음에 수도지휘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을 때, 내 감정이 지금 막 불편하게 느껴질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자, 방금 사례가 그랬죠. 그분은 처음에는 억지로 앉아있다고 생각해서 막 짜증이 났었죠. 그런데 그 짜증나는 감정을 붙잡고 그 안에 자신의 바람을 살펴봤더니 두 개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나가서 놀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를 잘 다니고 싶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바람 중에 어떤 것을 실현했을 때 내가 더 큰 만족을 느낄까요? 제가 나가서 놀아도 된다고 했을 때 그분은 거부했습니다. 왜요? 인사고과에 잘 반영돼서 회사를 잘 다니고 싶은 바람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억지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더 큰 바람을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 바람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잊었던 그 바람을 다시 상기하면, 다시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억지로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회사를 잘 다니고 싶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구나 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막 짜증나는 감정이? 네, 어느새 풀리게 되고 강의를 듣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그분이 그렇게 알아차리시고 나서 강의를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식, 사유가 중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 능동으로 전환되니까요. 자, 이렇게 내 감정을 붙잡고 분석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나의 욕망, 바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동양고전에서는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앞서 성발위정은요, 본성에서 출발해서 감정이 드러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면 이 경물치지는 거꾸로 드러난 감정에서 시작해서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경물치지의 물은 눈에 보이는 사물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드러난 감정, 내 안에 올라온 생각도 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물이니 몸의 신호인 감정도 역시 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인 감정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고 즉시 붙잡고 깊게 파고들어서 헤아려 봅니다. 내가 왜 짜증이 났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었나? 내 안에 어떤 바람이 지금 막힌 거지? 자,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원했었구나. 이것이 치지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내게 올라오는 짜증, 분노, 화, 서운함 이런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불쾌한 감정을 내가 붙잡고 매몰되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감정에 품고 있는 진짜 내막을 알자는 것입니다. 자, 내막을 알았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도 여전히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불안해요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타인의 삶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한 번만 들여다봐도 순식간에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분명 5분 전까지는 내 삶이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었는데 타인의 삶을 보고 나면 갑자기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잖아요. 내가 더 분발해야 되는 걸까? 내 욕망이 너무 작아서 그럴까? 아니죠.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내 삶의 관역을 향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남의 관역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자의 말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부주피, 활쏘기는 가죽을 뚫는데 주력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는 활쏘기고요. 피는 가죽입니다. 옛날에는 관역을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힘이 센 사람은 화살로 그 가죽을 뚫고 지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쏘기의 본질은 가죽을 뚫는 데 있지 않잖아요. 힘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활쏘기의 본질은 내가 쏘아야 할 관역의 한가운데 전곡을 맞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활쏘기는 남의 관역판을 쏘는 것이 아니죠. 다 각자 자기 관역판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쟤는 가죽을 뚫어버렸네? 나는 못 뚫었는데. 나는 왜 저만큼 세게 쏘지 못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이 이제 힘겨루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자가 활쏘기를 비유한 것은요, 우리 삶은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자 다 자기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라는 말이죠. 남의 관역이 아니라 내 관역을 향해 쏘는 것, 남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사부주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욕망이,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이 정말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내 욕망은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남의 욕망을 살려고 하면 나는 괴로워집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 때, 괴로운 마음이 들 때 물어봐야죠.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렇게 물으면 단박에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를 바로 이해하고 나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죠. 결국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 이유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인간관계와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나를 이해하는 법을 살펴봤고요. 나를 사용하는 법도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살리는 마음이 있고 내 감정은 그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살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는 이미 너를 살리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를 살리는 마음. 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일상적인 마음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일으켜 세워주고 싶잖아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면 문을 또 이렇게 잡아주고 싶고요. 누군가 울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게 됩니다. 네, 그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했는데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배려 이런 마음은 밖에서 억지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어느 기업의 팀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키는 일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화가 나고 그래서 또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 팀원이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 팀원이 여전히 일을 잘 못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팀장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팀원이 일을 잘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랬더니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 팀원과 어떻게 지내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제야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야 잘 지내길 원하죠. 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관계도 잘 맺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관계를 잘 맺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방금 그 팀장님은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팀원과 잘 지내면서 그 팀원이 일을 잘 해내길 바라는 그 모든 팀장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야겠네요. 여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리더십의 격려와 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팀원이 일을 못한다고 다그치기만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그치기만 하면 팀원은 더 위축이 되겠죠. 위축되면 당연히 일을 더 잘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이 일을 완수하겠어? 내가 뭐 도울 일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 팀원도 자기 일도 잘 해낼 수 있고요. 이 관계도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너를 살리는 마음은 이렇게 직장에서 관계를 맺는 데에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앞서 욕망에는 기욕도 있고 리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의 내 욕구도 분명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살리고 싶은 마음, 함께 회사에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챙기는 마음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있는 리욕입니다.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함께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다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저버리면 내 마음은 편치 않겠죠.
내가 나를 거스른 것이 돼버리니까요. 그런데요, 방금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이 관계를 챙기는 마음을 따르는 것은 참 수고스럽습니다. 그렇죠? 팀원에게 지시한 일인데 내가 다시 도와야 하잖아요. 내가 살펴봐야 되잖아. 그래서 내 수고가 듭니다. 직장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부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족과 잘 지내고 싶고 또 연인과도 잘 지내고 싶고 배우자와도 잘 지내고 싶고 우리 아이와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챙기는 것이 결국 내가 행복한 일인데요. 그런데 수고스럽죠.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드려야 하고요. 배우자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요. 사춘기 아이의 반항도 기다려주고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고스럽나요? 논어에는 이 사랑의 수고로움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지능물노호, 사랑하는데 어찌 수고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인데요. 사랑해본 분들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가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지 살피게 됩니다.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을 쓰게 되죠. 마음을 쓰는 것은 곧 내 몸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고생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는 그게 고생인지 잘 모르죠. 왜요? 좋으니까요. 상대가 좋아지는 것이 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면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다정한 것과 상대가 그 다정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를 받으면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때로는 알고도 내가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상대가 지나치다 싶으면 그땐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저는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 봐 다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챙기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마음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불편하겠죠. 그러니 나를 만만하게 볼까 봐서 내 마음을 거스르지 마시고요. 기꺼이 내 마음을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유 있게 대하시다가 지나칠 때는 분명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죠. 이 사랑의 수고로움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겉으로 보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글을 쓰는 일이 그렇거든요. 겉으로 보면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요, 책을 쓰는 것이 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사실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좀 이해하고 자기 삶을 다시 붙잡고 관계 속에서 조금 덜 흔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일을 했더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제게 보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돈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일도, 고객을 응대하는 일도, 내가 아이를 돌보는 일도,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도 다 결국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모두 타인을 위한, 타인에게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 도움을 받은 상대가 보답의 의미로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본질을 따지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효율이 앞장섭니다. 그러면 자칫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빨리만 하면 되지, 성과만 내면 되지,
아, 내 몸만 잘 챙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작 이 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동양고전은 이 일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사 이 후기식. 먼저 내가 맡은 일을 공경히 대하고 그 다음에 녹봉을 받는다. 바로 앞서 말한 일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일을 그만두는 것이 꿈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은퇴하고 빨리 놀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너무 지쳤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너무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알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일은 누군가에게 편익을 주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맡은 일을 공경히 대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이것이 일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린 오늘 나를 이해하는 법, 나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내게 본래부터 있는 본성,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잘 알고, 잘 믿고, 잘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전은 우리에게 더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의 이야기만을 호소합니다. 제발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마라고요. 저 부디 이 고전의 힘으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양 철학으로 삶을 풀어내는 철학자 최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